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어제와 오늘 전남 지역에도 비와 눈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여수와 목포, 완도, 고흥 등 44개 항로 166척이 강풍으로 운항을 멈췄습니다. 구리에서는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지리산 국립공원 일부 구간이 통제되기도 했고요. 광양 지역에 오늘 아침 최저기온이 0.2도를 기록하면서 이른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11월 적설량 기준 117년 만에 대설로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은 11월에 눈이 내렸고요. 폭설로 중대본은 대설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비나 눈 소식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잠시 후에는요. 또 뉴스 브리핑, 라전 법정, 칭찬해주세요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11월 27일 수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먼저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지역 소식을 전달해드리기에 앞서 지난 11월 25일 이 시간을 통해 방송된 전남 동부지역본부 홍보활동 부실 논란과 관련해 일부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어 정정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방송된 내용 중 전남 동부지역본부 홈페이지의 부실 운영과 관련한 논란은 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아니고 일부 지역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으로 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점을 바로잡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순천대와 목포대가 통합대학 및 통합의대 설립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의대 정원을 두고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가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나서면서 2026년도 전남 통합의대 설립이 불투명해졌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네,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의 대학 통합 및 통합의대 설립 발표 이후 양지역 주민들과 정치권에서 이 통합대학과 통합의대 설립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이 정작 정부와 의료계의 협의는 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특히 의대 설립을 위한 2026학년도 이 의대 정원에 대한 증원 논의는 상호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이 전남도와 두 대학의 통합의대 설립 계획이 암초를 만났습니다. 예. 이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의료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지역 정치권 일부 인사들이 현재 전남도가 추진하는 통합대학 설립과 통합의대 설립이라는 이 투트랙 구상이 마치 변수가 없는 기정사실처럼 표현하고 있어 지역 일부에서 이 섣부른 낙관론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역 일부에서는 전남 의대 설립과 직접적인 사안인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의료계가 정부의 증원 인원을 0명, 즉 증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대학의 통합 시너지 효과가 의대 정원에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특히 지역 일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대학 통합을 통한 의대 설립 합의 과정에서의 자화자찬식 치정론에 대한 반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들어보니까 정부가 의료계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전남 의대 설립 정원 확보에 우선 변수가 생길 수 있고 또한 전남 국립의대 설립 시기도 지연될 수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네, 전남도와 지역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나서서 이 전남 동서부 거점 대학인 순천대학과 목포대학의 통합과 통합의대 합의서를 유도하고 이끌어냈지만 이 통합의과대학 설립을 정책적으로 추진할 정부와 이 의료계의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최근 열린 협의체 3차 회의에서도 이 정부의 의료개혁 핵심 사안인 의대생 정원 문제와 관련해 오는 2026년 의대 증원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료계의 주장으로 인해 협의가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이진우 대학의학회장은 이 브리핑을 통해 2025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의대 정원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4가지 조정안을 제안을 했고 2026년도 정원은 증원 유예와 함께 합리적인 추계 기구를 신설해
2027년 이후에 정원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이미 정부에 전달했다며 정부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예. 이 정리를 해보면 대학 통합 이후 전남도가 추진하겠다는 2026년도의 신입생 모집은 아직 정부와 정치권 또 의료계의 협상 테이블에 아직 공식적으로 올라오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지금 정부와 의료계의 협의 내용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늘리는 논의가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남도가 계획하고 있는 순천대 목포대 통합 국립의대 설립이 2026년에 된다는 것이 확실치 않다. 또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진행자님 지적대로 이 전남도가 구상하고 있는 통합대학 설립을 통한 2026년도 전남 통합 국립의대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와 의료계의 협의체에서 최소한 2026년 의대 정원에 대한 이견이 어느 정도 일치가 되거나 또는 최소한 협상안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의 상황은 양측의 이견이 전혀 접근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더구나 지금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단체가 전공의 단체 등이 빠진 이른바 온건한 입장을 가진 의료단체라는 점에서 20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입장이 앞으로의 입장 변화의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최악의 시나리오는 전남도가 대학 통합과 통합의대 설립 시나리오인 2026년도 전남 통합의대 설립이 상당 기간 지연되거나 의대 설립 자체가 긴 시간 동안 표류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계의 2026년 증원 반발에 대해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국립의대가 없는 전남은 일반적인 의료계의 증원 반대 논리와 다르고 또 의료계가 지역 의료 완결체계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 동부권 일부에서는 만약 전남도가 계획하고 있는 2026년 의대 설립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이 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두 대학을 억지로 통합이라는 틀에 맞춘 일종의 강제 정략 결혼을 시킨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전남도나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벌써부터 지역 정치권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 교육 관련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전남도와 전남도 교육청이 내년도 학교 무상급식 비용 분담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어요. 네, 전남도와 전남도 교육청이 전남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정한 2025년 학생 1인당 급식 단가를 400원 인상하는 내용과 학교 급식 분담률을 전남도가 47%, 전남도 교육청이 53%로 확정한 것을 두고 상호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정한 내년도 학교급식 소요 예산은 1,651억 원으로 전남도와 시군에서 780억 원, 도교육청이 871억 원을 분담하기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대안학교, 특수학교 등 도내 2,199개 학교 21만 9천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두고 전남도는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수용하는 반면 전남도 교육청은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이며 서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 전남도 교육청은 올해 50대 50인 지자체와 교육청의 무상급식 분담률을 30대 70으로 변경했다며 도교육청 분담금이 기존의 602억 원에서 871억 원으로 급증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 전남도 교육청은 우수 식재료 지원은 빼고 무상급식만 50대 50으로 부담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도 50대 50으로 각각 똑같이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이 무상급식 지원금은 30%지만 이 도와 시군이 100% 지원하고 있는 우수 식재료를 더하면 분담률이 47%에 달한다며 전국 평균인 48%에도 근접하고 2022년부터 또 전체 급식 종사자를 포함한 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부에서 전액 교부되는 만큼 중복되는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급식비에 우수식재료 지원비를 포함시키는 것을 두고 두 기관이 분담 비율을 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남도교육청은 분담비 지원은 별개 사안이다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요? 네, 전남도 교육청은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경남 등은 우수 식재료와 무상급식 분담 비율을 별개로 구분하고 있다고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남도는 전국 7개의 시도가 우수 식재료를 100% 일단 분담한 후에 이를 무상급식 분담률에 반영시키고 있다며
이 도교육청의 계산법이 잘못됐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양 기관의 갈등은 예산을 심의하는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혼선을 빚고 있는데요. 예. 전남도교육청은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 편성안을 제출하면서 전남도의회에 이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서로 다른 예산안이 제출되는 일이 빚어졌습니다. 이 해당 예산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해당 상임위원회는 같은 사업을 두고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각각 제출한 2개의 예산안을 심의를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예. 이 전남도의회 상임위원회는 이 빠른 시일 내에 두 기관이 타협점을 찾아 이 학부모와 아이들이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두 기관에 각각 당부를 다짐하고 나섰습니다. 네, 우선은 전남도와 교육청이 혼선이 없게 의견을 좀 일치시켜야 되는 것이 우선이고, 특히 아이들이 먹는 급식에 대한 비용인데 이런 갈등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뉴스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GBS 뉴스의 차범준 국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법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송하진, 이결아 부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오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그런지 제가 지금 목소리가 지금 조금 감기 정상이 걸리셨어요? 아닌데 감기에 좀 심하게 걸려서 예. 며칠간 말을 못하다가 이제 말은 그나마 할 수 있게 됐는데요. 네. 아직 회복 중에 있습니다. 좀 목소리가 조금 좋지 않더라도 청취자분들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듣기에는 사실 크게 괜찮으신 것 같은데 많이 나아지셨다니 다행입니다. 네네. 날이 갑자기 좀 추워져서 그렇죠. 네. 감기 이결아 변호사님은 같이 이제 사시는 입장에서 네. 감기에 잘 안 걸리고 계시네요. 그런가요? 요즘 진짜 그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날씨가 오늘 특히 좀 더 많이 추워진 것 같아요. 급격히 10도 이하로 떨어지고. 뭐 서울에는 눈도 눈이 많이 엄청 왔다고. 많이 왔죠. 곳곳에 눈도 많이 오고 그래서 빗길에 또 운전도 조심하시고 감기도 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같이 나눠볼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 화제의 판결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어떤 판결이 이번 주에 좀 의미가 있었나요? 그 강진구 지금은 이제 전 대표인데요. 더 탐사의 전 대표가 2022년 5월 26일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배우자이죠. 송현옥 그 세종대 교수의 강의실에 이제 취재를 이유로 이제 간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무단으로 들어가서 몰래 녹음을 하려고 했다 해서 이제 방실 침입죄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어요. 네.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1심 판결이 올해 초에 한 번 있었는데 그때도 무죄가 나왔었습니다. 이제 침입으로 볼 수 없다 이런 취지였고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검사가 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항소를 했는데 최근에 또 항소심 판결이 나와서 네. 그걸 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판결은 어떻게 나왔죠? 우선 무죄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기자가 송 교수의 강의실에 뭐 소위 이제 송 교수 주장대로 하면 무단 침입을 했다 뭐 이런 건데요. 예.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거 침입죄라든지 태거 맞아요. 불응죄라든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 죄는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법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사안에서는 이 기자가 송 교수의 허락 없이 이 들어간 강의실에 들어간 이 행위가 주거 침입죄를 구성하느냐의 문제였는데 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기자로서는 취재에 응하지 않는 송 교수를 만나기 위한 수단으로 강의실에 찾아갈 필요성 자체는 있었죠. 어쨌든 네. 취재는 해야 되니까. 그리고 강의실이 있는 건물이나 복도가 외부인에 대한 출입 제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제한돼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1층 출입문도 제한이 있고 또 어떤 복도에도 제한 장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강의실이 그런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이었고 네. 그리고 출입문 앞에서도 뭐 그냥 문을 막 강제로 열고 개방하고 들어간 게 아니라 노크를 한 다음에 들어가서 기자라는 걸 밝히고 약 4분간 머물렀다가 다시 나왔나 봐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주거 침입에 해당하느냐 1심 판결에서도 무죄가 선고됐고요. 예.
2심 판결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는데 일단 기자 신분으로서 취재를 위해 방문한 거 어쨌든 목적 자체가 지금 뭐 부당한 어떤 부정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 목적 자체가 정당하고 노크 후에 들어가서 4분 만에 다시 나왔다라고 걸 봤을 때 네. 이거를 뭐 적극적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치기 위한 행동이었다라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주거의 평온이 해쳐졌다라고 보기에는 사안이 상당히 경미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입 제한 장치나 출입 제한 시설이 돼 있었는지 그 부분도 이런 판단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판결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사실 이 강진구 기자는 이제 한동훈 지금 이제 대표님이시죠. 한동훈 대표에 대한 또 주거 침입죄로도 기소가 돼서 재판을 앞두고도 있고 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언론인들이 많이 비판을 했었죠. 그럼 기자가 취재를 위해서 방문을 했고 뭐 이제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무단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라고 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네. 상대적으로 처음에 이제 기소가 됐을 때는 뭐 대서득필이 됐다가 무죄가 나온 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보도가 잘 안 된다라고 또 이런 지적까지 있었는데요. 어쨌든 최근에 이제 이 2심 판결까지 나와서 아직 뭐 상고 여부는 확인이 되지가 않는데 만약에 이대로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무죄로.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무죄가 확정이 되는 것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했던 게 강의실이라는 공간 자체가 원래 주거 침입으로 뭐 해당이 되는 경우들도 혹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출입 제한 요건이 달렸을 때는 가능하기도 하나요? 성립이 그럴 되기도 수 있죠. 하나요? 예를 들어서 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아파트의 복도라는 공간이 있잖아요. 예. 예를 들자면 집 안은 그 배타적인 어떤 주거 공간으로서 해당한다라는 건 누구나 의심의 여지는 없을 예. 거예요. 근데 아파트 앞에 있는 복도 그러니까 그 엘리베이터와 대문 사이의 공간 같은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 그 1층 현관 앞에 그 아파트 현관 앞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게끔 비밀번호라든지 이런 걸 눌러야만 들어올 수 있게끔 시정 장치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아파트 복도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주거 침입에 해당할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허용된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인데 거기에 무단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또 봐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어머니 집에 가려고 뭐 이렇게 그런 공간에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목적 자체가 부당한 뭐 부정한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만나주지 않으려는 뭐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하면 스토킹 범죄를 좀 떠올려 볼게요. 그러니까 뭐 여자친구가 만나고 싶지 않다라고 계속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데 어쨌든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들어갈 때 같이 몰래 쏙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 앞에 복도까지 가서 대문을 계속적으로 두드렸다. 이거 주거 침입에 해당한다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꼭 집 안에 안 들어가더라도. 그렇습니다. 네, 맞고 이 사건에서도 강의실은 이제 그 학생과 이제 교수가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유하는 방실로 봐서 여기에 무단으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방실 침입죄, 그러니까 이제 주거 침입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1, 2심 모두 그러한 혐의, 이제 주거의 평온, 그런 평온을 해쳤다고 보기 힘들다. 뭐 머무른 시간이나 머무른 목적이나 뭐 이제 방문한 목적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이제 무죄가 나온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언론 취재 자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반길만한 그런 판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화제의 판결 만나봤고요. 이제 본격 주제 토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월요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전체적인 내용이나 표현에 대한 의미와 문맥을 좀 봤을 때 통상의 증언 요청과 다르지 않다라고 했고요. 위증하도록 할 고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런가 하면 고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자, 위증 교사는 무죄, 위증은 유죄인 판결인 건데 잠시 후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먼저 준비된 꽁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집안꼴 이게 뭐야? 자기만 회사 다니나?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주 집안일 손가락도 까딱을 안 한다니까. 아니 어디 남자가 집안일을 해?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만해라. 아주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싸우는 것도 이제 그만 갈라서자. 우리 애들 위해서라도 이렇게 싸우는 것만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 갈라서 어? 아이 라전아 잠깐 아빠랑 이야기 좀 하자. 아빠 나 시험 기간인 거 안 보여? 공부하잖아. 왜 자꾸 불러? 바쁜데. 아이, 뭐 알고 있겠지만 저희 엄마랑 아빠가 피치 못하게 이혼을 하게 될 것 같다. 너한테는 미안하게 생각해. 미안하면 일단 나 귀찮게 하지 마. 아니 어쨌든 근데 내가 위자료를 좀 받으려고 하는데
네가 법정에서 증언을 좀 해줘야겠다. 엥? 니네 엄마가 아빠한테 막말하고 집안일도 안 돕고 했다고 얘기해주면 돼. 예? 아빠, 그게 지금 자식한테 할 말이야? 그리고 나 엄마한테 미안해서 못 그래. 어떻게 그래? 네. 자, 오늘은 3명이 등장을 했고요. 이 라전이 딸 입장인 제가 활약을 좀 해봤습니까? 어떻습니까, 저? 괜찮나요? 아, 네. 예, 약간 뭐 저 이제 참, 꽁트 후배로서 네, 아니 제 자리가 위협적이네요. 시험 기간에 굉장히 다음 주에 제 바쁘신 분량 없는 거 아니죠? 네, 시험 기간에 바쁜 딸의 네, 역할, 사춘기. 네, 네. 사춘기 딸의 목소리가 조금 약간 좀 올드했던 것 같긴 네. 한데 아니. 다음에 엄마 잘해보도록 아빠 하겠습니다. 이혼보다 자기의 공부가 더 중요한. 요즘 MZ의 느낌으로 네, 귀찮게 하지 마. 예. 자, 어쨌든 지금 아빠가 이제 엄마랑 이혼 위기인데 딸에게 작은 목소리로 불러서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좀 얘기 좀 해달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꽁트에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요. 광고 듣고 와서 이어가겠습니다. MBC 라디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수요일 코너입니다. 라전법정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송하진, 이결아 두 분 변호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오늘은 위증과 위증 교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이 개념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위증은 뭐고 위증 교사는 뭔가요? 일단 위증은 말 그대로 허위의 증언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위증은 뭐냐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 이게 위증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 기억에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대로 진술했는데 그게 사실은 실제 일어난 일하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건 위증이 아니에요. 근데 내 기억에 분명히 반하는 걸 알면서도 예를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안다라고 대답하는 거. 이런 것도 사실 위증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위증을 하는 걸 처벌하는 게 위증인 것이고 예. 교사는 말 그대로 누군가를 꿰어서 어떠한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거, 시키는 거. 이게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위증을 하게 시키는 거죠. 네. 예, 기본적으로 위증죄는 형법 152조에 규정이 돼 있는데 법률에 의하여 선성한 증인에 한해서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이 돼서 출석을 한 다음에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선서거든요. 네. 사실대로 말을 하겠다. 안 그러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라고 선서를 한 사람이 허위의 진술을 할 때 성립하는 범죄고 처벌수위 굉장히 높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규정이 돼 있죠.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위증 교사에 대한 재판을 받았고 1심 재판이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 재판이 어떻게 열리게 된 건지부터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이제 이 사건의 발달을 보면 이제 한 2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당시 이제 2002년도에 이재명 대표는 당시에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였어요. 예. 근데 이 무렵에 KBS 추정 60분이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최 PD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때 당시 성남시에서 분당 100궁 파큐브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 이거를 이제 취재를 하고 있던 중에 네. 그 과정에서 이 PD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김병랑 시장하고 통화를 하던 중에 자기가 마치 검사인 듯 행세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취재 내용을 이제 방송까지 했고요. 그래서 이제 김 시장이 KBS를 아예 고소를 했어요. 근데 이제 고소를 하고 뭐 이제 수사를 하다가 그 과정에서 당시 이재명 변호사도 그 검사를 사칭하는 그 현장에 가담을 했다. 같이 있었고 가담을 했다. 이 혐의로 이제 고발이 된 겁니다. 예. 그러면서 결국에는 뭐 이제 재판을 3번을 거쳐서 이재명 대표한테 벌금 150만 원이 확정이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좀 뭐 이제 결국에는 이 혐의가 인정된 거겠죠. 예. 그러고 나서 또 이제 16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서 2018년도 5월에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이재명 씨가 경기도지사 후보 초청 방송 토론에 이제 후보자로 나와가지고 이 과거의 이 검사 사칭 사건이 다시 또 이제 질문이 나오니까 네. 내가 당시 누명을 썼다. 이런 취지의 또 발언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발언이 이미 확정된 유죄가 인정돼서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당선을 목적으로 우리가 일전에도 다루었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재판에서
2002년 당시에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김진성 씨가 이제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씨가 나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위증을 교사했다라는 그 사건에 대한 재판이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날 이제 1심이 선고된 거죠. 그래서 이제 월요일에, 굉장한 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사건인 거의 것이죠. 뭐 20년에 걸친 네, 지금 맞습니다. 20여 년에 걸친 사건입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네네. 자, 우선 1심 재판부는 위증 교사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위증 교사가 성립되는 거예요? 우선 지금 이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위증죄가 아니라 위증 교사죄였잖아요. 교사, 예. 그래서 교사범이라는 것은 결국 뭔가를 꿰거나 부추겨서 뭔가 죄를 범하게 하는 걸 말하는데요. 이 정범인 피교사자, 그러니까 교사를 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해서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어떤 교사자가 뭐 시켰어요. 이렇게 하라고. 예를 들어 살인 교사일 수도 있고 위증 교사일 수도 있어요. 뭔가 범죄를 행하라고 시키고 뭔가 부추겼다고 쳐볼게요. 그랬을 때 그 교사를 당한 사람이 피교사자가 예. 범행을 승낙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쟤 좀 가서 죽여주라라고 했는데 안 죽인 못하겠다.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 경우에도 성립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피교사자의 범행 결의가, 그러니까 이 교사를 당한 사람의 범행 결의가 있었어요. 예. 교사자의 교사 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그러니까 위증을 해달라 아니면 네. 사람을 죽여달라 어떤 범죄를 해달라고 교사를 했는데 이미 그러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 사람이 애초에 예, 애초에 범행 결의가 있었던 사람한테 한 것은 사실은 또 교사범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위증죄는 유죄가 인정이 됐는데 위증 교사죄는 어떻게 하면 인정이 안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요. 그게 이런 지금 의문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허위 증언을 시키겠다라는 어떤 고의가 있어야 돼요.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네. 위증 교사죄가 성립하려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이라는 사람에게 내가 저 사람을 부추기거나 꿰거나 내가 어떤 요구를 해서 거짓말을 하도록 법정에서 시키겠다라는 의도가 강력한 의도가 있어야 돼요. 고의라고 하는데 예. 그 고의가 없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 결과 내용을 보면 어떠한 대화는 오갔고 요구를 하거나 부탁을 하거나 그런 사실 자체는 인정이 있는데. 되는데 그 전반적인 내용, 그러니까 검찰이 일부분만 발췌해서 그 문제를 삼은 그 대화 내용 말고 전체 대화 내용을 봤을 때는 본인이 기억하는 대로 말해달라라는 정도의 부탁 내지는 요구라고 볼 수 있지 이것을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해달라라고 하는 어떤 것까지는 보기는 힘들다. 그래서 예. 교사의 범죄 고의가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판결에서는 위증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이 난 겁니다. 근데 이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교사자가 이제 피교사자한테 이러한 일정한 행위를 했는데 승낙하지 아니한 경우 그럼 교사자는 처벌받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교사자는 뭐 그 정범이 그러니까 정범이라고 하거든요. 피교사자를 그 사람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모 또는 예비로 처벌하는 그런 뭐 살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대한 범죄는 음모나 예비로 예비, 처벌을 예. 하거든요. 이걸로 준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교사범의 성립 요건은 허위 증언을 시키겠다는 고의가 있어야 되고 교사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 피교사자가 실제로 위증을 했느냐 이것까지 따지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의아한 부분이 그 김진성 씨의 위증은 유죄로 판단이 돼서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단 말이죠. 이게 시킨 사람은 없는데 자발적으로 처벌을 감수하고 위증을 했다라고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좀 네. 의아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은 이번 판결은 김진성이 이재명 이제 존칭을 생략할게요. 김진성이 이재명의 부탁을 받고 위증을 한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뭐 위증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자기 뭐 기억이 그랬거나 해서 허위 증언을 한 것인지가 엄격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의 혐의가 입증이 되지 않으니까 그 시킨 사람은 무죄, 실제로 그 범행을 한 사람은 유죄. 근데 이런 경우가 뭐 아주 이례적인 건 아니고 예. 종종 있기도 한데요. 일단은 지금 1심 재판부는 그 김진성의 발언을 6개로 일단
그 증언을 6가지로 정리를 했고 네. 그 중에 4가지 발언이 위증이라고 했어요. 네. 여기서의 위증의 의미는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는 뜻이에요. 네. 뭐가 대표적이냐면 김 전 시장으로부터 KBS와 고소취와 협의 중이라고 말을 들은 것이 있다. 이것도 위증이고 김 전 시장이 KBS 측과 협의 중이라고 내게 직접 말했다. 이것도 위증이고 KBS와 협의 시점은 이 대표 구속 전이다. 이것도 허위고 KBS와 협의 내용은 고소취와 여부에 대한 것이다. 이것도 거짓 증언이다. 이 4가지가 거짓 증언이라고 봤고 이거를 이 대표가 시켰냐? 그것도 맞다는 거예요. 시켰대요. 예. 시킨 거는 맞아요. 교사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네. 위증 교사의 고의가 있었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본 이유를 한번 좀 어려워요. 봐야 네. 되는데, 자, 이게 통화 그 녹음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을 때 김진선 씨의 증언이 그 이 대표의 주장과 이제 맞았기 때문에 그때 무죄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나중에 2023년도에 백형동 이것 때문에 또 갑자기 불거진 거예요. 20년 후에. 네. 예. 그때 이제 김진성 씨 통화 내역을 조사를 하다가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의 통화 내용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몇 년 전에 이때 위증 교사가 있었구나 해가지고 이제 이 사건이 이제 된 건데요. 자, 이 통화 내용을 보면 이제 김 씨는 법정에 이제 증언을 할 때까지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건데요. 그리고 김 씨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이 대표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통화를 할 그 시점에 일단 김 씨가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가 않았대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리고 어떠한 식으로 증언을 할지도 뭐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이제 혐의를 받는 피고인 입장에서 뭐 자신의 입장을 좀 전달하고 그리고 이게 16년 전 사건에 대해서 나와서 예, 진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취지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시고 기억나는 대로 대답을 해주세요. 이런 취지이지 예, 예. 뭐 이제 위증을 이제 교사에 따른 교사했다고 어떤 보기에는 고의를 좀 가지고 고의는 한 보기 힘들다. 요청이나 발언이라고 보기 힘들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근데 변론 요지서를 보냈다라는 것도 쟁점이 되는데 이걸 보냈다고 해서 무조건 위증 교사로 볼 수는 없다. 뭐 이런 맞아요. 판결 그럴 근거가 수도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피고인의 변론 요지서, 피고인이 자기 시인의 변소 요지를 적은 문서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장은 이렇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네. 입장인데 이렇게 좀 해달라. 이런 그것까지 나아갔다라면 이제 위증 교사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까지는 안 간 내 거예요. 입장은 이러이러합니다. 음. 근데 당신은 어쨌든 아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본인이 알고 있는 선에서 진술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그건 위증 교사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이제 알겠습니다. 검사도 어떤 형사 사건에서 증인으로 이제 나오는 사람에게 사전에 면담 같은 걸 하기도 하거든요. 예. 뭐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네. 이게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통상적인 요청이다라고 봤다는 게 이제 1심 판결의 주요 요지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아까 했던 꽁트 사례에서 아빠가 그 이혼 소송 중인 자녀한테 유리한 그 내용으로 법정에서 좀 증언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위증 교사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실제로 그 꽁트 사례에서 우리가 이른바 유책 사유가 엄마에게 없어요. 뭐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던가 뭐 가정에 소홀히 한다던가 뭐 이런 식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입증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자녀를 진술하게 한 경우, 그러니까 그게 자기 기억과 경험에 반하는 진술이잖아요. 네. 그럼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결아 변호사가 방금 이야기하는 건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자녀가 기억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할 것을 요구했다. 당연히 위증교사죄가 성립하겠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꽁트 사안 좀 애매합니다. 그 엄마가 아빠한테 약간 막말을 하는 듯한 내용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니 뭐 제 개인적인 어떤 의견은 남편 아닙니다만 입장에서 예. 그 말만 안 해서 예. 믿으려고 했는데 아니 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마가 실제로 아빠한테 막말을 막 많이 했고 아이가 이걸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빠가 말을 하는 거죠. 아들아, 네가 그동안 보고 들은 대로 법정에 가서 진술 좀 해다오. 그러면 위증교사죄라고 볼 수가 없겠죠. 좀 애매하네. 객관적인 사실을 진술한다는 네, 것은 뭐 적극적으로 얼마든지.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게 하는 거는 당연히 반하는 네.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사실을 진술해달라고 한 것은 위증죄. 알겠습니다. 네, 근데 자, 그 위증죄와 위증교사죄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게 네, 법에는 교사자나 피교사자나 똑같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게 돼 있지만 통계적으로는 교사범을 더 중하게 처벌합니다. 그래요. 살인도 직접 실행한 살인자와 그 살인을 교사한 자를 비교한 경우에도 보통은
그 살인을 교사한 사람을 더 중하게 처벌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 범행을 결의하게 만든 거니까요. 예, 그래서 범행을 한 사람보다 더 높은 네. 수위의 처벌을 받나요? 네, 법적으로는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돼 있지만 통계적으로는 교사범을 더 높게 처벌을 그렇죠. 합니다. 법정형은 더 중하게. 똑같이 규정돼 있을지언정 예. 그 죄질이 더 나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사람보다도 거짓말을 하게끔 결의를 시킨 사람, 그러니까 거짓말하도록 부추긴 사람이 더 나쁘다라는 거죠. 통계적으로 보면은 양형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 예. 혹시 위증 교사죄 관련해서 다른 판례들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간략하게? 아까 우리 꽁투도 얘기했지만 이게 형사 사건에서만 위증이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민사 사건, 가사 사건, 행정 뭐 어떤 사건이라도 자기가 이제 선서를 하고 뭐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에 대해서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이 허위 진술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 뭐 실제로 어떤 사건들이 있냐면요, 우리 이제 상간자 소송이라고 좀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혼 소송 중에 뭐 상대방 배우자의 어떤 부정행위를 알게 됐고 그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또 이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 상대방 배우자와 그 이제 상간자가 서로 입을 맞춰서 짜고 이렇게 예. 우리는 그런 연인 관계가 아니다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문제가 된 사건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실제 연인은 내가 아니라 또 한 명 더 끌어들입니다. 다른 또 제3자다 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뭐 민사는 손해배상 청구로 끝날 문제가 이제 형사적으로 이게 위증임이 밝혀져서 아까 말한 대로 초범이지만 집행유예로 끝나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뭐 민사 사건에서 그냥 도움 받아서 그냥 좀 유리하게 진술해주는 정도 아무 문제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나중에 이것이 다 이제 탄로가 나면 이제 내가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라는 거 예, 유념하셔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보통 이렇게 약간 깊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런 거 좀 도와달라, 네, 이렇게 네. 좀 유리하게 해달라 이런 부탁을 또 종종 받는 경우들이 살면서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어떤 네. 말씀해주고 싶으세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 중인 과정, 민사든 형사든 재판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뭐 거짓된 어떤 주장을 펼칠 수는 있어요. 그거하고 어떤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돼서 증인석에 앉아서 선서를 하고 거짓말을 하는 건 정말 차원이 다른 개념의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늘 저희도 의뢰인들한테 말하지만 위증죄가 엄청나게 무서운 죄고 처벌 수위도 기본적으로 실형이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래서 법정에서 이렇게 위증을 해서 사법부를 사실 속이는 거잖아요. 국가 기능입니다. 사법 기능이라는 건 국가 기능 저해시키는 거 굉장히 큰 범죄라는 거 좀 유념하셔야겠고, 이 평상시 하는 거짓말이랑은 차원이 다르다. 법정에서 하는 거짓말은. 그래서 좀 유념을 하시고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교사죄는 더 큰 처벌을 또 받는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위증교사와 위증에 대한 죄에 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오늘도 두 분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군 잘했어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네, 지역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칭찬 릴레이 칭찬해주세요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분 칭찬해볼까요? 네, 오늘 소개할 칭찬 주인공은요, 광양시 올해 봉사왕 양성모 봉사자입니다. 이 양성모 씨는요, 2011년부터 지난 11일 수상 당시까지 총 5,956시간 1,301회 자원 봉사를 펼치면서 올해 봉사왕이 됐습니다. 예. 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양시 올해 봉사왕 양성모 봉사자 만나보시죠. 저는 그 우레증검다리하고 그다음에 보금자리 정리동돈 그다음에 도배봉사단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성모입니다. 근데 이게 저보다 더 활동을 많이 하시고 훌륭한 분이 많이 계시긴 한데 제가 수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라고도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진짜 그 광양 같은 경우는 인구의 절반 정도가 봉사활동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저보다 훨씬 많은 분이 계셔서 제가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봉사를 원래 저 회사에서는 한 인당 한 20시간 정도는 하라고 권장을 계속 해요, 연간. 근데 사실 그것도 채우기가 쉽지는 않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었는데 2011년도에 우연한 기회에 봉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9월, 10월 정도 될 거예요. 중간 노인복지관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무료 급식을 하고 있었는데 설거지를 해주라고 하더라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로 와요. 오시더니만 잘 먹었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제 손을 잡아주시더라고. 근데 진짜 그 평상시 회사에서 반강제적으로 말은 자율이지만
그렇게 하라고 했던 감정하고 또 다른 감정이 딱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봉사라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뒤부터 봉사를 시작하게 됐죠. 저희가 이제 대표적인 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레징검다리라는 봉사단체는 주로 장애인 가정, 독거 어르신들 이런 분들 직접 방문을 해서 그분들이 조금 불편해하시는 부분들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뭐 이런 도배도 필요하겠다, 청소도 필요하겠다 이런 걸 느끼게 돼서 도배 봉사단도 가입을 하게 되었고 보금자리 정리동료라는 것도 창단을 해서 그렇게 같이 하게 된 그런 활동이고 또 이게 그분들이 또 보면 혼자 사시다 보니까 생일상을 한 번도 안 받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생일상을 받아본들 기관에서 형식적인 그렇게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음식을 직접 다 해요. 시장 봐서 그래가지고 생일상을 딱 차리게 돼요. 그러면 울어요. 처음 받아봤다 이런 생일상 그런 것들 보고 이제 많이 느끼고 진짜 봉사에 대해서 잘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도배 자격증도 취득을 했고 전문적으로 하고 정리정돈도 민간 자격증이긴 하지만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배워가지고 또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이 같이 해요. 여자분들이 많이 좀 있어요. 부부가 같이 그분들이 손길이 우리 남자하고 또 다르잖아요.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 그분들이 하시고 많이 힘들기는 해요. 근데 진짜 보람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활동 전후 사진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우리 장애인 가정 중에 한 분인데 근데 지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 비장애인들하고 조금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마음을 안 열어요. 어딘가 닫혀 있어요. 근데 이분이 마음을 딱 열면 그분들만큼 순수한 분들이 없어요. 싹 바뀌면서 그런 분을 하면서 제가 감동을 하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5년 주기로 근속 휴가를 줘요. 제가 25주년 때 근속 휴가를 5개를 주는데 그때 이제 해외 봉사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 회사 내에서 1% 나눔 재단이라고 있는데 그 기금을 이용해서 해외에도 한번 해보자. 헤비타트하고 같이 하는 집짓기 봉사. 새로운 경험도 됐고 인생에 있어서 진짜 크나큰 경험이고 새로운 경험이고 예전에 가지고 있던 취미생활은 또 할 수 없는 여기 시간이 뺏기다 보니까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책임감이 생기고 의무 같은 이런 게 생긴 거예요. 취미 특히 이렇게 비슷하게 되는 거죠. 저희보다 더 힘든 거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근데 저희들 봉사단이 그렇게 결코 쉬운 봉사단은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이제 강연 과정을 한 세대를 해드렸는데 반지를 잃어버려가지고 그걸 애타게 찾으셨어. 짐 정리하다 나왔어요. 근데 그분을 드렸더니 진짜로 도와줬어요. 그거 우리가 확인 안 했으면 그대로 버려졌을 수 있었어요. 원래 목적은 정리정돈 목적은 재배치하고 색깔별로 종류별로 자주 사용은 안 쓰는 거 계절별로 원래 그 목적이에요. 근데 저희들도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 TV에 나오는 세대들이에요.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뭐 이제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당연히 가지고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다가도 추진합시다 라고 협의가 돼서 추진해보고 나면 또 그 다음에 달라진 모습 변한 모습을 보고 그 수혜자분이 느끼는 밝아지는 웃음 이런 걸 보면 또 하게 돼요. 이 봉사가 보면 절대 개인이 할 수 있는 봉사는 아니에요. 같이 봉사단 전체가 혼연일체가 돼서 호흡이 맞지 않으면 누구 하나가 삐끄덕거리기 시작하면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진짜 고마운 것들이 저희 단원들이 고마운 거죠. 같이 그렇게 동참해 주시고 같이 아무 말 없이 해주시고 저보다 더 열심히 해주시고 그런 모습들 때문에 제가 또 당연히 이런 상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 의무 책임감은 같아요. 내 마음가짐이 내가 안 하면 그분들이 좀 힘들어하시고 그분들이 이렇게 사회하고 같이 환원돼서 이렇게 융화돼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소외되거나 이렇게 버려지거나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이라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누가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들 스스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포함해서 마찬가지로. 그분들도 어차피 우리잖아요. 우리랑 가족, 사회 구성원이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 쪽으로 들어와야 되죠. 소외되거나 이러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진짜 많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좀 아직 부족해요. 제가 예전에 봉사를 하면서 뭐 시간은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닌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부터는 제가 10,000시간을 해보자라고 내부적으로 열심히 해봤어요. 개인 10,000시간을 해보자. 근데 이제 제가 앞으로 정년 4년 남았어요. 만 4년. 모르겠어요. 이제 회사에서 정년 연장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10,000시간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지금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워요. 퇴직 이후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제 인생에 10,000시간은 꼭 도달해보고 싶은. 그래서 지금 5,000, 9,000, 6,000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10,000은 채워보자. 그런 내심,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표현을 했어요. 봉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저한테 묻길래 미친 짓이다. 내가 미치지 않고는, 내가 미치듯이 하지 않고는 수혜자분들이 진정을 느낄 수 없다. 그래서 이게 미친 짓이다. 나의 모든 것을 내놓고 해야죠. (11월 27일) 수요일에 준비한 라디오 전망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의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